여기서 스타일이란 말은 딱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글 쓰는 방식이 스타일인데 플로벨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자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바라본다, 보는 방식, 이게 소위 소설, 오늘날 소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포인트 오브 뷰죠. 시점. 그래서 뭐 외적 시점이 있고 내적 시점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소설의 형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소설의 가치도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플로벨은 이전의 낭만적인 서정상과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는 흔히들 영감이라고 부르는 과열 현상이나 상상력의 가면 무도회를 경계했다. 그때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다른 책을 쓸 때는 옷구름을 풀어헤친 채 자유자재였던 만큼 이번 책을 쓰는 동안에 나는 단추를 꼭꼭 잠그고 기하학적일 만큼 똑바른 선을 따라가려고 한다. 따라서 서정성을 배제하고 본인의 의사표시를 삼가며 작자의 개성이 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플로벨의 불편부당성, 그러니까 비개인성, 뭐 이런 면이죠. 이 사람은 시나리오를 딱 정해놓고 그 시나리오를 갑자기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설의 주제와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해지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쓸 것이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사실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스타일의 문제도 무엇을 쓸 것이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 리브로 슈레야 무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그 무에 관한 책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 물론 이 사람이 아름다운 걸 해겠죠. 내가 실천에 옮겨보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에 관해서 쓰는 한 권의 책이다. 그 책이 뭐냐? 외부 세계와의 접착점이 없는 한 권의 책. 이 말은 사실주의자, 리얼리스트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플로벨의 말치고는 참 외부 세계를 반영해서 그리는 것이 그대로 그리는 것이 사실주의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외부 세계와 관계가 없는, 접착점이 없는 한 권의 책. 그걸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마치 이 지구가 아무 것에도 떠받쳐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듯이 오직 스타일의 내적인 힘만으로 혼자 지탱되는 한 권의 책. 그러니까 무에 관한 책은 다시 말해서 형식이 그 자체를 맞물려서 지구처럼 공중에 떠 있는 완벽한 껍데기가 만질만한 공 같은 어떤 전체. 그러니까 그것이 속의 내용이 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자체가 완성되면 끝이니까. 그래서 플로벨의 제가 스타일이란 말로 쓰는 이 말은 서술의 화법. 이게 화법은 흔히 서양 언어에서는 직접 화법하고 간접 화법인데 이 사람이 거의 발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하나의 표현이 자유간접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사. 플로벨의 가장 중요한 서술 방식이 소설 쓰는 방식이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제를 묘사한다. 사람을 묘사한다. 장면을 묘사한다. 움직임을 묘사한다. 그 다음에 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상의 처리. 그 다음에 시점. 대칭과 반복. 그 다음에 부와 장의 소설에 부가 있고 부 속에는 각 장이 있는데 장의 분할.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게 열장이음처럼 맞물려서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스타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통일, 그 부분이 잘 맞물려서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도록 잘 맞물려 있는 통일된 전체를 요구하지만 하나하나의 문장에 또한 시인처럼 리듬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작품의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여 조화로운 전체를 만들어내도록 이음새의 흔적을 지워 없애는 스타일상의 기법으로 플로벨가 즐겨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간접 화법이다. 비평가들이 흔히 플로벨의 탁월한 공적으로 평가하는 이 화법은 화자, 나레이터 있죠. 나레이터 뒤에는 작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독자들은 나레이터하고 작가를 혼동하는 면인데 그걸 이제 분석할 때는 분리할 수도 있고 같다고 볼 수도 있는 작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화자, 나레이터와 등장인물
서로 혼동될 정도로 이게 나레이터가 하는 말인가? 이게 인물이 하는 말인가? 혹은 생각인가? 그러니까 혼동될 정도로 약간 어슴푸레한 불확실한 영역을 만들어놔서 그걸 이음새를 한 것으로 쓴 거예요. 때로는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둘이 근접한 위치 혹은 일치할 정도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플로베르는 18세기 소위 백과사전파 계몽주의 이후 신권, 소위 하나의 유일신이 전 세계를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던 세계로부터 넘어와서 상대주의적인 세계, 시선이 갈라지는 세계로 올라온 겁니다. 그 올라온 시선이 여러 개의 시선이 혼재하는 상태 속의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이 시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불편부당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각자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작자 슬슬 개입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선을 인물 속으로 옮겨다니면서 소위 일종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수시선이.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흔히들 말하는 보바리즘이라는 게 뭐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이런 거죠. 세상을 보는 방식은 객관적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껴서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인다라는 소위 주관적 세계를 여러 개를 로테이션을 시키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도 일으키고 일치도 하는 여러 가지 반드시 객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어떤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세계를 그려 보인 것이 이 소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습실에서 공부하러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평범차는 신입생과 큰 책상에서 사원을 들고 들어오셨다. 이게 시작인데 그럼 끝은 어떤가? 그걸 explicit라고 하죠. 앞에 insipid라면 보바리가 죽은 뒤 세 사람의 의사가 차례로 용비를 와서 개업을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곧 오메시가 어찌나 그들을 들볶아 됐는지 나만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단고를 가지고 있다. 당국은 그를 좋게 대우해주고 여론은 그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제 막 레지옹 도넬의 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의할 것은 돌연 이 베르트가 아주머니한테로 가면서부터 그는 가난해서 생활비를 별도로 벌도록 베르트를 방직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이게 현재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전부 현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막 레지옹 도넬을 받아는 근접 과거니까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시작되는 모든 소설이 현재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은 쓴 1857년도인 정권이 바뀐 제2제정에서 끝나는 겁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폴레옹이 또 하나 등장하는 거죠. 그 징그러운 시대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는 맨 마지막 순간에 맨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우리를 처음으로 고친 겁니다. 마지막 원고를 넘기기 직전에.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일비엔 드로스와 라쿠아 도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비엔 드로스와 라쿠아 도네의 이 훈장 중에 레지옹 도네르가 있지 라쿠아 도네르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쓸까? 라쿠아 도네르는 르브라 도네르를 연상시킵니다. 르브라 도네르는 불란 사람들이 욕할 때 이 팔로 이렇게 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암시가 들어있는 것처럼 마치 그가 받은 훈장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욕설 같은 느낌을 주는 장식하는 훈장은 그의 허용과 이해관계에 대한 이책을 집요함을 웅변한다. 약사오면은 마침내 의사 샤를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자리 잡은 모든 의사를 쫓아내고 자신만의 왕국에서 군림하는 데 성공한다. 그의 승리는 곧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해준다. 상업과 야비한 양심 없는 여론, 과시적 과학이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부르주아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현재 시대로 서술된 오메의 승리로 대미를 장식하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덮었다가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독자는 문득 첫머리에 우리 속에 오메가 들어앉아
들어앉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대칭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의 연속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대칭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속에 우연히 필연으로 변하는 것 같은 어떤 숙명성을 과시하고자 할 때 그 쌍을 이루는 세계를 많이 동원하는데 플로베르는 흔히 이 대칭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대칭은 시골입니다. 용빌과 처음에 또뜨가 있고 나중에 용빌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앞에 것이 연필화라면 용빌은 유화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것을 한번 반복해서 촌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루앙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루앙은 사실은 엠마가 꿈꾸는 파리입니다. 파리와 두 곳을 대조하기 위해서 한쪽에 용빌과 토트 쌍을 만들어 놓고 또 시골과 파리를 도시를 대비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인도 둘입니다. 첫 번째 애인 로돌프가 있고 두 번째 애인 레옹이 있는데 레옹은 또 두 번째 레옹 1이 있고 레옹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라토닉한 연정을 느꼈던 레옹이 파리로 떠나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는 척하고 돼서 마침내 정부가 되는데 같이 레옹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등등 쌍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심리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엠마라는 인물이 소위 보바리즘, 실제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과 타자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보바리즘입니다. 이 보바리즘이 생기게 된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의 기질, 이 기질을 형성하는 것은 특히 수녀원에서 지낸 동안에 청소년기의 성격 형성 과정이 소설로만 읽고 맨날 꿈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1부 6장이 이 여자의 수도원에서 보낸 시절을 성격 형성 과정을 전체를 바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뼈대는 이 여자가 이와 같은 성격 형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기질로 하여금 마지막 파탄까지 가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의 숙명적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숙명의 소설인가? 더욱이 플로베 같은 비판적인 소설가가 거의 결정론의 냄새가 나는 이런 숙명의 소설을 썼을까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결론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숙명의 소설을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소설 끝에 등장하는 샤를 자신의 운명론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엠마가 자살한 뒤 시장에서 우연히 로돌프, 자기 아내의 정부였던 로돌프를 마주친 샤를은 이제 더 이상 로돌프를 원망하지 않는다면서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단 한마디의 엄청난 말, 이건 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을 한다. 그리고 뭐라면 이게 다 운명의 탓이죠. C'est la faute de la fatalité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듣자 문제의 운명을 인도한 당사자인 로돌프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처지에 놓인 사내가 하는 말 치고는 어지간히도 마음 좋게 들릴 뿐 아니라 우스꽝스럽기도 했고 약간 비굴하게 느껴지게 됐다라고 생각한다. 아니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로돌프는 그런 비판적 생각을 할 자격이 있긴 한 것일까? 이 소설의 파탈리티, 운명이라는 말을 먼저 그것도 위선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은 로돌프 자신이었다. 그는 엠마를 배신하고 버리기 직전 그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표현을 활용했다. 뭐라 하자면 왜 당신은 그다지도 아름다웠던 것일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오 하나님, 아니지요. 오로지 운명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는 혼자 생각한다. 이 문구는 언제나 효과가 있거든. 여기서 숙명이란 로돌프의 상습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은 마담 보바리를 그로테스크한 부르주아적 거짓에 대한 풍자소설로 변화시킨다. 플로베르는 독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작품의 입구와 출구에 최대한의 아이러니와 비통한 해악을 할애했다. 왜냐하면 작가가
구계자적인 시선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다. 마담 보베리는 그래서 숙명의 소설이기 이전에 작가가 자신의 시대와 나아가 다가올 시대에 대하여 던지는 비통한 해악인 동시에 하나의 경고다. 그러나 그 경고가 지극히 우회적이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 깊은 곳을 찌른다. 모든 진정한 해악이 그렇듯 이 소설이 암시하는 웃음 속에는 비통함이 서려 있다.